점점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점점점 그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 여기 전화기 사례를 보시면 다이얼 전화기가 이제 처음에 등장한 게 한 1950년대거든요. 그래서 저 다이얼 전화기가 1980년대까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한 30년 정도 이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전화기들이 나왔는데 1세대 무선 전화기 모토로라 박스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나와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한 15년 정도. 그 다음에 폴더폰 한 10여 년 정도. 지금 2010년 전후에서 이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지금 한 거의 7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저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을 주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이렇게 기술의 수명 주기, 제품의 수명 주기가 이렇게 단축되고 있으니까 그 기업들의 연구 인력들이나 전략을 짜는 인력들은 힘들겠지만 수시로 미래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보면 은행이나 이런 증권원 같은 쪽에서 고객들한테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나 그 산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이 나가면 짧으면 뭐 1년이지만 길면 뭐 3년 어떤 거는 막 10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10년 동안 이거를 고객한테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이나 그 산업을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10년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시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잘 발전하고 있고 중국 시장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어느 정도 발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중간에 얼마 전부터 터진 뭐 사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기치 못한 중간에 돌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주더라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예측해서 주더라도 물론 그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논리는 상당히 갖추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100%나 아니면은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냐면은 사실 10년 어떤 기술이나 어떤 기업을 10년 동안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술을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자기가 보고 싶은 예측하는 사람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요인들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분들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보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 모든 기업들을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셀보다 가면 바이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기업들의 주가와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 그냥 차라리 그냥 전망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예측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알지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게 왜냐하면 워낙 그 예측을 잘못함에 따른 그 기업이나 조직의 어떤 미래 영향이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품의 수명 주기나 기업의 그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기술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 나갔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을 해서 잘 나갔던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조선해운,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 보면은 다 제조 능력이 핵심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핵심 기술들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핵심 기술들은 다 이제 원천 기술들은 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잘 만들었기, 그러니까 경쟁자사들보다 저비용으로 잘 만들고 잘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레이저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 휴대폰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나 점점점 가면서 그런 제조 능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오히려 중국의 아이폰 만드는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훨씬 더 저비용으로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업들 인건비 차이지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가 그 안에 그 기계 안에 무엇을 담을 거냐가 훨씬 더 이제 제품의 경쟁력의 차이를 두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폰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오미 폰이나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을 놓고 그냥 준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아이폰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비슷한데 가장 큰 내적인 내용물의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조 능력이 아니라 그 제품이 무엇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 연구자들이나 R&D 인력이 그 기계에 넣기 위해서는 그 해당 제품의 기술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갈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예측이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기술 예측이 과연 무엇이냐? 기술 예측에 있어서 기술은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을 함에 있어서 그 기술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 예측인데,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측은 영어로 이제 forecast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guess도 있고 prediction도 있는데 이것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짐작은 말 그대로, guess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상을 하는 게 이제 guess라고 하고,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논리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그 예측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투영됐을 때 그런 걸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반면에, forecast라고 하면은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검증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좀 과학적인, guess나 prediction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을 예측이라고 그러고, 그 대상이 기술일 때 기술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forecast하고 prediction의 차이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ecast보다 이제 요새 더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는 게 foresight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forecast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forecast는 단순히 이제 미래를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면, foresight는 그런 예측에 더불어서 그런 예측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까지 판단까지 요구하는 그런 좀 더 넓은 개념을 foresight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예측의 역할은 이런 지도로서의 역할도 있고 의사결정의 역할도 있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기술 예측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규범적인 방법이냐 탐구적인 방법이냐를 나누는데, 규범적인 방법하고 이제 탐구적인 방법의 크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규범적인 방법은 어쨌든 이 기술이 미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확산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규범적인 방법인 거에 비하면, 탐구적인 방법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전혀 그런 가정이 없이 어떤 기술이 미래에 주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나 과거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항구적인 예측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구적인 예측 방법은 대부분의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이 탐구적인 예측 방법에 속할 것 같은데요. 보면은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거나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계 분석을 하거나 비슷한 다른 요소를 넣어서 이제 추세 분석을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게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진행되는 게 이제 탐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론적으로 기술 예측의 방법이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저희처럼 이제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어떤 예측을 할 때 논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은 상당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량적인 방법을 선호한 경향이 이제 좀 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가지고 오니까 이런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고 상당히 정확한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그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촉이나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의 예견이나 뭐 이런 의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요. 뒤에 나오는 뭐 델파이 기법이나 그런 게 좀 비슷할 텐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히려 훨씬 더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량적인 방법은 경기 사이클이나 기술의 사이클이 과거처럼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면은 이 방법이 상당히 정확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지 않거든요. 돌발 변수들이 기술이 워낙 발전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워낙 많은 돌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방법으로 기술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오류가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술 예측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